두 가지를 이제 첫 시간에, 그러니까 1장에서 객체지향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컴퓨터한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키는 절차를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키는 일이라는 게 보통 순서, 절차죠.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그 일이 된다라는 거를 CPU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절차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가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개발해야 되는 응용들도 복잡해지고 그 응용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기능만 가지고는 기능 위주로 프로그램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를 좀 더 잘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고, 또 예전에 이런 기능 위주의 프로그래밍에서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을 프로그래밍 할 때는 컴퓨터적인 생각으로 조금 사고를 전환해야 됐어요. 뭐 그게 뭔지는 잘 설명하기 힘들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좀 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패러다임에서는 그 거리가 좀 더 짧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객체라고 하는 것으로 모델링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행위가 상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세계에서 이렇게 접하는 사물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문이 있다. 그럼 저 문은 네모나네, 유리문이네, 문이 두 개네, 지금 닫히네, 이런 상태를 이제 보게 되겠고, 저 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열고 닫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프로그래밍으로 만들게 되면 저 상태들을 어떤 데이터로 표현해야 되겠고, 열고 닫는 그 기능을 행위로, 함수로 구현해서 그거를 하나로, 한 틀에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와 그 함수를, 그 객체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어떤 객체들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객체들이 필요한지 찾아가지고 이 객체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클래스라는 걸로 정의를 내립니다. 클래스라는 걸로 정의를 내린다. 필요할 때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생성해서 그 객체들에게 뭔가 하도록 합니다. 그 객체의 함수들을 불러가지고 동작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의한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하자 그러면 제가 많이 쓰는 게 이 붕어빵 틀이 클래스가 되겠고, 붕어빵 클래스하고 이 붕어빵 틀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면 다양한 붕어빵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붕어빵은 객체가 되겠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객체들. 그리고 이 객체들은 상태가 다 다르겠죠. 각 구워진 따뜻한 붕어빵이 있을 거고, 안에 크림이 들어간 게 있을 거고, 단팥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고, 다를 수 있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객체들은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점에 생성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객체, 상태에 따라서 행위 결과가 달라진다. 상태에 따라서 행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거는 객체로 굳이 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은 모든 것들을 다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에 사인 함수가 있어요. 사인 함수는 객체지향으로 모델링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인 함수는 뭐예요? 전달된 각도에 따라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거는 객체지향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게임을 만드는데 애완동물을 기르는 게임 만든다. 그럼 강아지 기르는 게임을 만들어요. 그럼 이 강아지는 배고프면 먹이를 주면 먹을 거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현재 어떤 상태이냐, 놀고 싶어하는 상태냐, 졸린 상태냐, 배고픈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요구했을 때 반응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객체지향을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와 상태를 묶어서 한 틀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캡슐화했다 그럽니다. 캡슐화. 데이터와 행위를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는 틀인데 프로그램 세계에서 보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문의 크기, 문의 색깔, 문의 위치, 뭐 이런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상태로, 데이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변수라는 멤버 변수로 정의가 이를 거고요. 뭐 문이 두 가지 상태다.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그러면 자바에서는 그거를 불변 변수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불변 변수라는 거는 참, 거짓 두 가지 상태를 가지는 거예요.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만약에 뭐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잠겨 있거나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불변으로 안 하고 정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바람직한 건 뭘로 하겠어요? 열거형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닫혀 있는 상태, 열려 있는 상태, 뭐 등등. 그래서 멤버 변수로 정의해야 되겠고 행위들은 메소드로 함수로 정의가 되는데 이 메소드는 뭘 활용할까요? 프로그래밍 할 때. 보통 함수는 전달받은 인자를 가지고 뭔가 계산하죠. 근데 클래스에서는 그 전달받은 인자뿐만 아니라 뭘 활용할까요? 객체는 뭘 활용해야 돼? 행위가? 상태를 활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전달받은 인자와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데 클래스 하나만 만든다. 보통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여러 개의 클래스의 객체들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객체와 다른 객체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 간에는 사용하는 관계, 포함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설정이 됩니다. 뭐 제가 강의할 때 요 리모컨을 쓴다. 그러면은 교수라는 객체는 요 리모컨 객체를 사용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뭐 PC를 모델링하면 PC에는 안에 CPU가 있고 하드디스크. 그럼 CPU라는 객체랑 하드디스크라는 객체가 PC의 어떤 부품으로서 포함되어 있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관계, 포함관계. 객체가 홀로 존재하지 보통 않으니까 여러 객체들이 있으면 내 프로그램에서 A라는 객체랑 또 다른 객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언제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등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드렸지만 객체들 간의 관계는 동적인 관계예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있는데 지도학생 관계다. 그런데 이 학생이 뭐 어떤 이유로 지도교수를 바꿔야 됐어요. 그러면 지도교수가 바뀌겠죠.
그 관계가 프로그래밍 실행하는 과정에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와 또 다른 클래스 간에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클래스 간의 관계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상속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코드를 통해서 잠깐 구조화 프로그래밍하고 객체지향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C에서 좌표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해요. XY 좌표. 그러면 이 XY 좌표가 하나를 묶어주려고 구조체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좌표를 조작하는 함수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함수들을 만들어요. 그럼 이 함수들은 뭘 받아야 돼? 그 조작해야 되는 좌표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해야 되는데 뭐 무거우니까 뭐 포인트 전달 뭐 별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따로 정의가 됩니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 데이터를 우리가 조작해야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좌표들을 조작하는 메소드를 다른 데다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트 뭐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좌표가 있고 이 좌표를 조작하려면 이 조작하는 함수에다가 넘겨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이 생성하는 문법이야 좀 다르겠지만 객체를 좌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 좌표를 조작하고 싶어요. 그럼 걔가 중심이 돼서 p.print, p.move, p.rotate, rotate는 이상하다. 점을 rotate 하는 게. 하여튼 p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객체가.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얘랑 비교했을 때 인자가 하나 줄죠. 그리고 얘는 이런 함수 이름을 만드는 것도 되게 번거로웠어요. 프린트, 포인트, 프린트, 스튜던트 뭐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프린트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p.print면 좌표를 찍을 거고 스튜던트가 .print면 학생을 찍을 거고 프린트만 쓰면 돼요. 우리가 굳이 프린트 스튜던트, 프린트 인테저, 프린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묶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캡슐화 했다 그러는 거예요. 객체지향의 특징. 한 가지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얘기를 간단하게 했고, 한 가지 특징. 객체가 중심,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함수가 호출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심에서 함수가 호출되니까 옛날 C하고 비교하면 인자가 하나 없겠죠. 또 문법도 간단할 거고 얘 점 뭐니까 데이터를 전달 안 해도 되고 이름 짓는 것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실제 내부적인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의 구조. C와 C++은 소스 파일이 두 종류의 파일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뭐예요? 헤더 파일. 하나는 소스 파일. .h, .c, .h, cpp 뭐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바에서는 헤더 파일이라는 건 없어요. 다 .java만 있어요. 헤더 파일이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바라는 파일. 여기다가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바라는 한 파일에는 패키지라는 문이 올 수 있고 임포트라는 문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면 패키지 문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임포트 문이 있으면 그 다음에 와야 돼. 패키지 문이 없고 임포트 문이 있다. 그럼 임포트 문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이 임포트 문은 C에서 뭐랑 비슷한 거냐면 뭐랑 비슷할까? include.
샵 include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C에서는 샵 include가 컴파일러가 처리하는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샵 include는 뭐라 그러냐면 전처리 문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프리프로세서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있으면 컴파일 하기 전에 전처리기가 먼저 작업을 해요. 샵 써져 있는 거를 처리해 줘요. 그럼 그 처리된 거를 그 다음에 뭐가 해요? 컴파일러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자바는 그런 건 없어요. 다 그냥 자바 프로그램이 처리를 해줘요. 이 임포트도 그런 전처리 문장이 아니에요. 왜 전처리 문장이 아닌지 구분되는 요소가 하나 딱 있는데 요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세미콜론이 붙어 있죠. C와 C++에서 세미콜론 어디에 붙어 있어요? 프로그램 문장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라는 거예요? 일반 문장이다. 임포트 문도 패키지 문도 다 일반 문장이에요. C에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샵 include 하는 데는 끝에 세미콜론 붙어요? 안 붙어요. 걔네는 일반 프로그램 문장이 아니에요. 일반 프로그램 문장들은 세미콜론으로 문장 끝을 표시합니다. 자바에서는 얘네들도 다 그렇게 되겠고, 이 안에다가는 뭘 정의할 수 있냐? 자바로 이제 이 두 가지 문 말고는 뭘 정의할 수 있냐면 클래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클래스인데 인터페이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파일에 여러 개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만 따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싶으면 함수는 클래스 안에다 정의하거나 인터페이스 안에다가 정의를 해야 돼요. 함수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C는 함수만 따로 존재할 수 있었죠. 근데 자바에서는 순수 객체지향 언어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함수만 따로 존재하지 않고 가장 상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파일에 정의할 수 있는 건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클래스 A, 클래스를 정의할 때 쓰는 키워드가 클래스라는 거겠죠. 그렇죠? 구조체 정의할 때 스트럭처듯이 C++에서도 클래스 정의할 때 클래스라는 거 썼죠. 그렇죠? 자바는 뭘 따왔어요? C++ 문법을 그대로 따왔죠. 똑같이 클래스입니다. 인터페이스 할 때 인터페이스, 열거형 정의할 때 열거형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앞에다가 붙일 수 있는데 퍼블릭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퍼블릭이라고 붙여져 있는 클래스나 열거형이나 인터페이스는 한 파일에 몇 개? 하나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지만 퍼블릭한 애는 하나만. 그리고 그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독이라고 하는 게 이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 그럼 이 파일 이름이 독.잡아야 잡아야 돼요. 독.잡아가 아니면 문법 오류가 나요. 근데 이 문법은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간단하게 컴퓨터 혹시 켜져 있으면 이클립스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같이. 이클립스를 실행하면은 처음에 여기 워크스페이스 물어보는 데가 있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 위치예요. 그럼 원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2018, 10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클립스 버전이에요.
한번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 혹시 보시면 밑에 이클립스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CPP고 하나가 자바예요. 그래서 자바 걸 실행하셔야 돼요. 자바 걸. 자바 걸 실행하면 그 워크스페이스 부분이 넘어가면 처음에는 이런 게 뜰 거예요. 만약에 한번 실행했다. 그러면 요 웰컴이라는 부분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깨끗한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파일의 new 보면 위에 자바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잘 안 되신 분 손 드시면 제가 조금 이따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클립스가 없다고요? 아, 요게 안 나와? 좀 이따 갈게요. 그럼 여기다가 뭐 자바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름을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게 JRE 해놓고 11 돼 있죠. 이게 이제 자바 버전입니다. 그거 안 되시면 뷰 보면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만들면 같이 만드셨어요? 혹시?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모듈을 만들 것인가가 나와요. 그러면 don't create 생성하지 마세요. don't create를 선택을 하시면 요 패키지 익스포라는 데에다가 챕터 제가 정한 프로젝트 이름이 나옵니다. 돼요? 되셨어요? 안 되신 분. 여기에 이제 저거 만드신 걸 클릭해 보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그 11이 쓰고 있다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네.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소스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고. 그러면 그걸 선택한 다음에 요 팝업 창을 띄워보면 new라는 게 나와요. new. 그러면 이렇게 보면 클래스라는 거 보여요? 그쪽 친구도 클래스 보여요? 네. 그러면 클래스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 틀이 나와요. 클래스를. 그러면 네임은 우선 hello라고 하겠습니다. hello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좀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modifier라는 게 있죠. 수식어예요. public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두시고요. 슈퍼클래스 인터페이스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여기 보시면 메인을 포함할지 안 할지가 있어요. 그럼 메인을 선택을 해주세요. 메인.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시면 여기에 내가 지은 이름에 클래스가 정의가 나와요. 수식어가 public이 되겠고 그 안에 메인 함수가 들어와요. 메인 함수가. 자바 메인이 뭐겠어요? C에서 메인은 뭐예요? 프로그램 실행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함수가 뭐예요? 메인이죠. 시작 위치, 프로그램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바도 똑같습니다. 메인이 있어야 메인이 없는 자바는 실행을 못해요.
컴파일은 할 수 있는데 실행은 안 돼. 실행한 자바 파일을 만들려면 그 자바는 클래스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메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메인. 글씨가 좀 작은데. 이건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저만. 좀 더 잘 보이죠? 네. 여기서 이 주석을 제거하고 요거 하나 쳐볼게요. 친 다음에 위에 있는 그 디스크 모양을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이클립스에서는 저장되는 순간 뭘 하냐면 컴파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 뭐 컴파일하고 누르지 않아도 저장만 누르면 컴파일 해줍니다. 그리고 타이핑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여기에 빨간색이 보이죠. 빨간색이 보인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법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문법 오류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syntax error, insert semicolon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미콜론 빼먹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지워지고요.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실행하고 있는 이렇게 뭐 영상 실행하는 이 화살 표시 있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누르면 실행이 돼요. 이게 실행이 돼서 콘솔에 뭐가 찍혔어요?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찍힌 겁니다. 헬로 월드. 이제 자바 이렇게. 그러니까 자바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바 코딩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제 여기서 콘솔 프로그램들은 여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도 여기서 치면 여기다 입력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콘솔 창이 있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파일에는 클래스가 몇 개 정의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그 클래스는 수식어가 뭐가 붙어 있어요? 퍼블릭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 클래스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일치시켜 주는 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아까 그 이클립스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파일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을 일치시켜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만 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 그럼 또 여기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밑줄에 이렇게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클립스에서는 보통 이 잘못된 데를 갖다 대면 To Quick Fix Available 나와 있어요. 자동 고침 기능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Rename file to hello.java. 파일 이름을 바꾸라. 아니면은 클래스 이름을 hello로 바꿔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 거죠? 그럼 두 번째 걸 선택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정도 보통 코드를 읽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는데 제 문법 오류들은 어떻게 수정하냐면 오류가 생기면 이렇게처럼 발생하면 갖다 대고 여기서 제한하는 자동 고침 기능 중에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고치면 자동적으로 고쳐집니다. 뭐 아무거나 눌러도 고쳐지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고치는 게 있겠죠. 나는 파일명을 바꾸려는 건 아니고 내가 뭔가 작업하다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을 더 정의할 수도 있어요. 한 파일에 클래스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뭐 퍼블릭 클래스만 하나. 근데 여기다가 또 내가 퍼블릭 이렇게 쓰면 또 에러 나죠. 얘는 자동 고치면 안 되네. 여기 있다. 됐다. 얘는 자동 고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지만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만 정의할 수 있고 퍼블릭 클래스 이름은 자바 파일명하고 일치돼야 된다. 그리고 요걸 실행하려면 이제 메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 이제 지금은 없는데 임포트나 패키지문이 쓰이게 되면 패키지문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패키지문은 하나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임포트는 내가 쓰는 게 인클루드 하는 게 많으면 많은 걸 인클루드 하죠. 임포트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임포트 할 수 있어요. 임포트한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죠. 내가 쓰는 건 다 임포트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는 컴파일 하게 되면 그게 자바 C라는 프로그램인데 컴파일 하게 되면 hello.java가 hello.class로 바뀌어요. hello.class로.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그 만들어진 디렉토리예요. 그 디렉토리 구조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빈하고 소스가 있어요. 소스는 아까 그 이클립스에서도 보이죠. 그렇죠? 소스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hello.java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럼 빈에는 뭐가 있을까요? 빈에는 hello.java가 번역된 hello.class라는 게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a.class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왜? 내가 두 개 만들었잖아요. 파일 하나인데 클래스 여러 개 만들면 각 클래스마다 클래스 파일은 만들어져요. 번역돼서. 내가 하나의 한 파일을 만들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 실행되는 건 얘예요. 얘가 중간 코드, 얘는 우리가 친 코드고 얘가 번역되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거를 그러면 C에서도 비슷하지만 내가 만든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system.out이라는 걸 썼죠.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라이브러리에 뭔가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르지만 그러면 그 코드도 필요하죠. 얘를 실행하려면. 그럼 얘네들이 합쳐져서 자바가 하나의 파일로 합치진 않아요. 활용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hello.class라는 거랑 a.class라는 거랑 또 시스템 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랑 가져다가 활용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누가? JVM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들의 실행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JIT라는 기술도 쓰고 뭐 다양한 기술도 쓰고 많이들 발전했어요. 자바 11 나오면서 그 자바의 실행 속도를 가급적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능 향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JIT라는 기술, Just in Time 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하니까 한 줄 한 줄 번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느린 거죠. 그렇죠? 자바는 다 번역해 놓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해 가면서 실행을 해요. 그럼 다 번역해 놓은 거랑 얘랑의 차이점은 그 번역에 걸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프린트F를 3번 호출해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프린트F를 3번씩 번역하고 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프린트F를 3번 호출해요. 그러면 번역 방식에서는 프린트F를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또 번역하고 새롭게 번역해서 실행하는 것은 바보짓이겠죠. 그래서 이 JIT라는 기술은 뭘 하냐면 한 번 번역된 함수는 다시 번역 안 해요. 그냥 번역해 놓고 JVM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한 번 쓰여져 있다. 그럼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설명하고 싶네요, 갑자기. 폼은 여기다가 뭘 넣을까? 하여튼 A라는 함수를 N번 실행한다고 생각해봐요. N번. 근데 이 A라는 함수는 시스템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함수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 함수 호출이니까 시간이 함수 호출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발생하죠. N번. 그러면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수 호출이 싫어. 여러분들 그 C++ 혹시 들으신 분 중에 inline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inline? 그래서 inline이라는 건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함수 코드를 여기다 갖다가 옮겨오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옮겨놓으면 이 함수는 n번, 이 포문은 n번 돌아가지만 그 n번 돌아가면서 함수 호출을 n번 해야 되는 그 비용, 함수 호출에 딱 왔다 갔다 하는 스택에 만들었다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게 있어요. 함수 호출이 되게 비용이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인라인을 하는 기술이에요. 인라인. 그런데 내가 만든 함수는 A가 내가 만든 함수라 그러면 C++에서 내가 뭐 void 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inline을 써놔서 얘를 가급적이면 호출되면 호출하지 말고 코드를 여기로 옮겨와서 최적화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C++에서. 그런데 이 A라는 함수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시스템 함수면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다. C++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요 바이트 코드, 내가 만든 바이트 코드뿐만 아니라 라이벌에 있는 모든 바이트 코드를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실행할 때 JVM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JVM은 이 코드도 여기다가
인라인으로 넣어서 최적화해 줄 수 있어요. C 부분은 안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얘기했나? 이해돼요? 이게 되게 내가 오늘 원래 설명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필을 받아서 그러니까 C++에서는 번역을 해서 실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속도의 장점이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없는 거를 자바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중에 한 설명드린 게 이런 예예요. 요 예. 그러니까 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적화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행에 대해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바가 JVM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속도가 느리지만 그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면서 점점 갭을 줄이고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재미있는 거 하나 끝으로 설명드리고 말면 JVM은 뭘 실행할 수 있어요? 클래스 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죠.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는.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는 거는 JVM이 실행할 수 있어요. 어디서? JVM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 너무 좋다. JVM. 그래서 뭘 하냐?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럼 이 언어를 만들어서 다양한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뭘로 번역해요? 뭘로 번역해요? 자바 바이트 코드로 번역을 해줘요. 그러면 자바 바이트 코드로 번역하면 이 코드는 어디서 실행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 JVM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스칼라, 그루비 뭐 요즘 새로 나온 언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JVM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프로 언어 만들고 기계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뭘로 번역해요? 자바 바이트 코드로. 그러면 그 바이트 코드는 어디서 실행할 수 있어요? JVM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랑 자바는 다른 건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싶다. 뭐만 만들면 돼요? 내가 만든 언어를 뭘로 바꿔만 주면 돼요? 바이트 코드만 바꿀 수 있으면 다양한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용적으로 쓰이는 언어들이에요. 스칼라, 그루비 이런 웹에서 쓰이는 언어들입니다. 이게 뭐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어요. 근데 좀 이름이 제법 있는 것들만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건데 그래서 쟤네들이 자바랑 어떤 관계지 하면 이제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안녕 내 친구라는 이 간단한 객체지향 자바 프로그래밍을 살펴보면서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C++하고 대단히 유사. 뭐 return, void 것들이 주석 다는 거나 다 비슷하다.